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도파보기 윤진섭입니다. 최저임금이 37년 만에 심리적 저지선인 10,000원을 넘겼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이라며,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돼 사업 못한다며 양쪽 다 불만입니다. 경제의 우려와 기대가 교체한 한 주 기업들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만 따로 떼 매각하려는데 쉽지 않습니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쿠팡, 심지어 농협까지 인수 후보로 이름이 나왔지만 이 회사들 이름 나오자마자 그런 일 절대 없다며 부인해 버렸습니다. 매장 대부분이 수도권이고 냉장 물류센터도 갖고 있고 인수 후보권이 적지 않을 것이란 예상, 보기 좋게 빗나간 셈인데요. 그러나 불황의 유통업황이 좋지 않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큰돈 써야 하는 인수합병, 성사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분할 매각 반대하는 노조 반발도 걸림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 회수해야 하는 MBK 파트너스, 묘수를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동행복권, 로또에서 1등 당첨자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조작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128회 로또 복권 추첨에서 1등, 무려 63명이 나왔습니다. 로또 시작된 이후 이렇게 1등 많기는 처음입니다. 1등 당첨금 사람 수만큼 나누게 돼 로또라고 말하기 쑥스러울 정도죠. 1등 당첨자 4억 2천만 원 정도 받는데 세금 떼고 나니 실수령액은 3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 대략 13명가량 정도입니다. 63명, 1등 당첨은 확률적으로 나오기 쉽지 않은 수치입니다. 당연히 조작이 의심된다는 말 나오고 있고, 동행복권 기재부 해명하느라 진땀 꽤나 흘리고 있습니다. 기재부, 로또 구매량이 늘고 수동 구매, 특정 번호에 대한 쏠림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입장 내놨죠. 이런 해명에도 여전히 의심하는 눈초리 많습니다. 불신, 불안, 큰 한국 사회의 단면인 듯 싶어 씁쓸합니다. 75년의 형제 마냥 한 지붕 두 식구로 살아왔던 영풍과 고려아연, 헤어지자 남보다 더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장영진 고문 측 영풍, 계열사 동원에 고려아연 집은 사들이고 있죠. 최천걸 회장의 고려아연, 바짝 긴장하는 눈치입니다. 최 씨 집안 회사지만 장 씨 일가 대표로 있던 설인 상사, 대표 사임하고 고려아연 측 인사로 물갈이하면서 양측 모두 신경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사달이 났죠. 영풍 유독물질인 황산, 고려아연 탱크 파이프라인 통해 수송했는데 고려아연 우리 시설 쓰지 말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영풍 갑작스럽게 못 쓰게 하면 말이 되냐며 고려아연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감정이 골이 깊어진 양사, 정명 충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증시 입성에 암초 만났습니다. 외식 브랜드 중 하나인 연던 볼카츠 일부 가맹점주와 갈등이 이유입니다. 일부 점주들 본사 믿고 점포 열었는데 보장 매출액보다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더본코리아 매출과 수익률 보장한 사실 없고 원재료 공급가 인하하는 등 상생 노력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하면서 소송, 분쟁, 유심히 들여다보죠. 통상 45일 정도면 끝나는데 더본코리아 심사 이런 이유로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점주와 본사가 서로 녹취록 공개하는 등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가운데 공정위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뉴스 도파보기 오늘 이 시간에는 알짜 회사를 적자 회사, 자회사로 만들기로 하면서 오너가 지배력만 키우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산업부 신성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산그룹의 아픈 손가락 로봇 제조회사인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고자 두산은 지난 2015년 두산 로보틱스를 만들었는데요. 아무리 로봇 산업이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적자가 반복되며 사업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두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대형 사업구조 개편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그룹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두산 바켓을 로보틱스에 붙이기로 한 것입니다. 계획을 내놓자마자 벌써부터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산업부 신성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사업구조 개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두산 에너빌리티 산하에 있던 두산 밥켓을 떼어내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시킵니다. 개편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를 존속회사와 두산 밥켓을 가지는 신설회사로 인적 분할합니다. 그런 뒤에 이 신설회사가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주식 교환을 거쳐 두산 밥켓이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가 되고 두산 밥켓은 상장 폐지됩니다. 이번 개편에 대해 두산그룹은 혼재돼 있는 사업들을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끼리 모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개편을 통해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등 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고 지게차 등 소형 기계를 만드는 밥켓과 로봇을 만드는 로보틱스를 합쳐 시너지를 내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두산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시너지. 그런데 다른 이유도 있지 않나요? 네, 밥켓과 로보틱스가 현재 사업 영역에서 크게 겹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당장은 큰 시너지를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이에 시너지보다는 조 단위 영업이익을 내는 그룹 내 알짜 회사 두산 밥켓에 대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박정원 두산 회장과 친인척들이 합쳐 지주회사의 지분을 약 37%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지주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행사하는 두산 밥켓에 대한 실질 지배력은 현재 약 14%입니다. 그런데 개편 이후에 두산 밥켓이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밥켓 실질 지배력이 42%까지 올라갑니다. 돈 들이지 않고 알짜 회사에 대한 실질 지배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에 조 단위 영업이익을 내는 밥켓을 붙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향후 로봇 분야 투자를 위해서는 확실한 자금줄이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밥켓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본 내용을 보면은 알짜 회사를 이용해서 뭐 여튼 시너지를 낸다라고 하는데 네. 결국에는 오너들 지배력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당장 걱정되는 것은 일반 주주들이잖아요. 지금 주식 교환이 어떻게 지금 예상되고 있나요? 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의 분할 비율은 존속회사 0.76대, 신설회사 0.24입니다. 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라면 기존 에너빌리티 주식 76주와 신설회사 24주를 받는 건데요. 이후 밥켓을 보유한 이 신설회사가 로보틱스와 합병하게 되면서 합병 비율 약 1대 0.128에 따라 신설회사 주식 24주가 로보틱스 주식 3주로 교환되고 밥켓은 상장 폐지됩니다. 정리하자면 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에너빌리티 76주와 로보틱스 3주를 받습니다. 밥켓과 로보틱스의 경우 주식 교환 비율이 1대 0.63입니다. 두산 밥켓 주식 100주가 로보틱스 63주로 교환되는 겁니다. 이 교환 비율은 최근 주가 등을 감안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식 교환에 대해서 주주들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먼저 밥켓과 로보틱스의 성적표를 뜯어봐야 하는데 밥켓의 경우 지난해 기준 매출 9조 7천억 원, 영업이익 1조 약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밥켓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두산 전체 영업이익의 약 97%에 달할 정도로 그룹 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로보틱스는 지난해 192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2022년에는 약 130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2015년 설립 후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반해 최근 주가는 8만 원에서 9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어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당 순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수치를 각각 따져보면
밥캣은 1을 밑도는 반면 로보틱스는 10을 넘습니다. 저평가받는 두산 밥캣 주식을 고평가받는 로보틱스 주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주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로보틱스는 뭐 미래 산업이라고 하나 특별하게 어떤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없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평가를 그렇게 높게 하는 것 자체가 밥캣의 주주들은 굉장한 손해를 보는 셈이 되는 거죠. 네, 지배주주의 밥캣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 두산 밥캣 주식은 11일 종가 기준 5만 2천 원 선에서 17일 종가 기준으로 4만 8천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알짜 회사를 잃게 되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우려도 있죠. 네, 계속 언급드렸듯이 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밥캣은 수익 창출력과 견실한 재무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알짜 회사입니다. 이런 자회사가 로보틱스로 이동하는 것이 에너빌리티에겐 악재로 작용하겠죠. 먼저 당장 배당 수입이 끊기게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밥캣으로부터 2022년 920억 원, 지난해 75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밥캣의 우수한 수익 창출력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안정적인 배당 수입을 예상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배당 수익 기반이 소멸되는 점은 에너빌리티에 부정적입니다. 또 에너빌리티의 재무 대응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신용평가사인 나이스 신용평가는 분할 신설회사로의 자산 부채 이관으로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부채 비율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입금도 함께 이관돼 유동성이 보강되는 측면도 있지만 밥캣 분할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엔 미흡하다는 분석입니다. 이것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 기자, 결국에는 이 개편안은 결국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관건은 주주 설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의 선택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소액주주 비중은 지난 1분기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63.4%에 달하는데요. 그만큼 개인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분할, 합병안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반대 의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 의사를 표한 주주들은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로 설정해 놓은 것이 바로 6천억 원입니다. 청구권 가격이 2만 890원인 것을 감안하면 소액주주 보유 주식의 약 7%가 청구권을 행사하면 분할, 합병이 무산되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들을 살펴보면 오는 9월 25일 주주총회를 거치고요. 10월 29일이 분할 합병 기일입니다. 이어 11월 5일에 주식 교환이 이뤄지고요. 11월 25일 신주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산의 박정원 회장 앞서 언급드렸듯 여러 가지 이유로 개편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오너 일가를 위해 소액 주주의 피해를 입힌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밸류업 바람이 불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 같은 개편안은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랐다는 소식이 주목받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아시아개발은행이 대한민국이 올해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개선세를 이끌 것이란 예상인데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는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물건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상반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었는데 관세가 붙으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두 기사 연달아 보고 오시죠. IMF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2.5%로 0.2%포인트 올렸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도 기존 2.2%에서 2.5%로 높였습니다. 앞서 다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2%대 중반으로 올려 잡은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1.3%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도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등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가 완만히 회복하면서 우리나라도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의 재선이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11월 대선 전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하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기 결정에 찬물을 끼얹을 경우 환율 불안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의 인하 시기도 뒤로 밀릴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다음 달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오르고 이르면 10월엔 서울 지하철 요금이 150원 상승하는 등 임박한 공공요금 인상도 겨우 안정 추세로 접어든 물가를 다시 압박할 우려가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대미 수출은 643억 달러로 대중 수출 634억 달러보다 많습니다. 연말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은 22년 만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미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와 자동차, 스마트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많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소비 여건이 탄탄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도 확대되면서 대미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뒷받침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의 10% 관세 정책으로 이런 예상에 먹구름이 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60%에서 100%의 관세를,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 제품을 충분히 사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017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했으며 우리나라 세탁기에 대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 철강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압력을 피하려면 우리도 필요한 부분에 한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통상정책 측면에서 에너지나 농축산물 등에서 미국으로의 수입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서 에너지나 먹거리 안보 확보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 중심의 통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출 다변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황인표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소식입니다. 심각한 저출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육아 부담이죠. 정부가 이른바 필리핀 이모님으로 불리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합니다. 첫 발을 내딛게 됐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기사 보고 오시죠.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을 모집합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또한 자녀 연령이라든가 이용 기간이 긴 가정을 우선하여 고려해. 선발된 100명의 가사관리사는 다음 달 입국해 한 달간의 교육 후 오는 9월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모두 필리핀 국적으로 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합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급여엔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고 사회보험 등 간접 비용이 반영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4시간을 이용하면 약 119만 원, 하루 최대 이용 시간인 8시간을 이용하면 월 208만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가사 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은 30대 가구의 한 달 소득의 약 40%를 지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경우 최저임금에서 예외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반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국내 노동시장에까지 확대돼 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맞섭니다. 저임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노동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노동계나 여성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을 거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시범 서비스 신청을 받으면서 기대와 우려가 섞여 나옵니다. 아이돌봄과 함께 자연스레 생활 속 영어 교육도 가능할 거란 반응과 그리고 하루 8시간이면 200만 원이 넘어서 평범한 가정에서 고용하기엔 부담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덩달아 요금도 오르는 만큼 수요가 크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삼성이 갤럭시 G 시리즈와 함께 이어폰의 새 시리즈인 버즈3를 출시했습니다. 전작과 달라진 외형, 그리고 한층 강화된 노이즈 캔슬링이 호평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판매가 되면서 여기저기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사 보고 오시죠.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3는 기존 강낭콩 모양에서 애플의 에어팟을 닮은 콩나물 모양으로 변경됐습니다. 배터리 수명 등 AI 기능을 위해 콩나물 줄기로 불리는 기둥 공간이 생긴 겁니다. 버즈3보다 10만 원가량 더 비싼 버즈3 프로는 기둥에 LED 라이트를 추가한 디자인이 강조됐습니다. 하지만 사전 구매가 시작되자마자 신제품을 구매한 충성 고객들 사이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줄기의 왼쪽 오른쪽 길이가 다르다거나 LED 라이트가 한쪽만 들어오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튜브 찍힘과 배송 박스에 쓰레기가 함께 배송됐다는 등 다소 황당한 인증글까지 쏟아집니다. 급기야 온라인상엔 버즈3 프로 불량 테스트 방법 등 제품을 산 후 반드시 확인할 점에 대한 주의가 내려졌습니다. 제품을 출시할 때 신속하게 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고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잘못했을 때 빨리 사과를 해서 신속하게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관련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품질 문제가 있는 경우 교환과 환불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배진솔입니다. 프로 제품의 경우 가격이 30만 원이 넘는 고가인 만큼 사후 조치에 앞서서 품질 관리에 꼼꼼히 신경을 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CEO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검찰의 칼날이 들이쳤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립자의 주가 조작 관여를 의심하는 검찰이 소환 조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했죠. 금융감독원이 작년 11월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지 8개월 만입니다. 핵심 혐의는 작년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때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비싸게 SM 주식을 사들여 시세를 조종했다는 거죠. 김 위원장 인수 관련해서 정상적 매수였지 관여 안 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인 가운데 검찰은 카카오와 관련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 블랙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이 횡령, 배임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카카오 뱅크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일대주주 지위 유지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카카오와 검찰 간 치열한 공방을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불똥이 다방면으로 튀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1조 3,800억 원 항소심에서 나온 결과죠. 노 관장, 불리하던 국면을 뒤집은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과 육공화국 후광이라는 판결문입니다. SK그룹 성장에 비자금과 후광이 작용했고 재선을 나눠주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었죠. 그런데 예상치도 않았던 비자금, 과세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때마침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시효, 법령 등의 문제였고 900억 원 자금이 불법 통치 자금이 맞다면 과세할 수 있다는 거죠. 이혼 소송이 없었으면 묻혔을 비자금,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